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일단 구형 단계이긴 하지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구형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참고로 검찰의 구형을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검찰의 주장에 가깝지만 현실 법정에서 구형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선 수사부터 재판을 거치며 듣게 되는 최초의 숫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맥락에서 구형의 선언적 의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은 국가가 해당 사건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제밖에도 구형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구형에 비해 절반 이하로 선고가 나오면 항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을 참고한다면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송철호는 대략 징역 3년, 징역 5년을 구형받은 황운하는 징역 2년,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 정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인데요. 죄를 뒷받침하는 게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학계에선 이를 정박 효과로 설명하는데, 배가 닻을 내리면 일정 범위에서만 배가 움직일 수 있듯 검사가 제시하는 숫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해 선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들은 구형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선고하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양형에 확신이 없는 사건일수록 그런 경향은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 다만 간혹 구형과 선고 형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른바 검찰의 뻥튀기 구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엔 정치적으로 무게가 있는 인사에 대한 판결에서 소위 정치적 판결로 인해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파급력이 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주요 인물 송철호와 황운하를 가리키는 징역 6년 구형과 징역 5년이라는 구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피해는 현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당시 후보이자 시장이었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수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여론 악화로 타격을 받은 김기현 당시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9년 3월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 3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었는데요. 그때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였다. 즉,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적하고 나선 것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송인택 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경찰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송 검사장이 지목한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사람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말하는데, 결국 황운하는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느냐, 이게 또 논란의 핵심인데요. 경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의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기에 김태우 당시 특감 발언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김태우 전 특감발원 또한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수사동향 보고서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었지만 이게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이 되었고 더군다나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됐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 과정을 보고받은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하명 내린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정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었는데요.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의 비공식 특감 발언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하고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후보의 핵심 측근이 김기현 수사 한 달 전에 경찰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비극적인 일도 있었는데 2019년 12월 1일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백원우의 별동대원인 검찰수사관이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수사관은 청와대 전화에 고충을 토로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하명 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청와대의 수사 개입 혹은 수사 방해 논란입니다. 문재인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시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켰고 이에 따라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신감은 충만했었는데요. 수사팀 30여 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진술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피의자들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검사장 한 명만 기소에 반대했는데 이성윤이 누구인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목할 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 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건의 발생, 사건의 인지, 그리고 사건의 수사, 그리고 또 기소 과정까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사건과 관련해 되짚어볼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재판 지연 논란입니다. 자,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오기까지 공소가 제기된 데부터 무려 3년 7개월씩이나 걸렸습니다. 2020년 1월 29일 공소가 제기된 후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만 이루어지다가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공판 역시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이루어지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무려 약 4년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비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국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사건, 윤명 사건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이들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199조는 2, 3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요. 그럼에도 김명수 법원은 지연이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재명의 단식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내뱉는 걸 여러분께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세력들이었지요. 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를 꼽으라면 며칠 밤을 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들이 더 악랄한 건 민주주의에서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연달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그랬고요. 지지난 대선에서는 바둑이 김경수가 여론을 조작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김만배와 신앙림의 조작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개입 여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최대 수혜자는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대업의 병풍 조작 사건도 있었지요. 이랬던 이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느니,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느니 이렇게 뻔뻔하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후한무치입니까? 어쨌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각종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지만 오히려 이게 악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심 선고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 판결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희대의 민주주의 파괴 사건, 국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